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문정훈 교수입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시작은 커피입니다. 커피부터 시장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이 커피 시장은 그 인스턴트 커피, 뭐 레디 투 드링크, RTD 커피, 그다음에 카페, 원두 시장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죠. 예. 근데 보시다시피 하나 확실한 것은 커피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크게 커지고 있고요. 커피 전문점의 매장 수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프랜차이즈의 수보다 개별 브랜드의 숫자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 여기서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에 맞는 그러한 컨셉과 그러한 원두를 쓰는 그러한 그 개별 브랜드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커피 판매 시장을 이제 보셔도 인스턴트 커피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규모는 그죠? 2007년도만 하더라도 인스턴트 커피의 어떤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었었는데 지금은 확연히 줄어든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시장을 견인하는 것은 그 일상제로서의 커피가 아닌 각각의 기호를 맞추어주는 그러한 제품으로서의 커피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흔히 먹던 믹스 커피 시장 규모는 줄어들고 있고요. 인스턴트 원두 커피 시장은 올라가고 있고 RTD 시장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카페 시장도 가장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거 다양성에서 좀 보도록 해볼까요? 예. 2012년도에 넘버원은 역시 맥심이었습니다. 근데 맥심의 마켓 셰어는 가면 갈수록 추락을 하고 있고 다양한 커피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시장은 바로 기타 시장입니다. 기존의 최강자 탑3, 탑5가 아닌 다른 틈새를 뚫고 올라오는 대규모 자본이 아니어도 이 시장의 어떤 세부 시장을 잡아서 집중 공략할 수 있는 그 시장, 이 기타 시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커피는 더 이상 가장 싼 커피가 중요한 시장이 아닙니다. 휘발유는 어떤가요? 휘발유는 우리가 현명한 소비자는 가장 싼 주유소를 찾아서 주유하는 가장 현명한 소비자잖아요. 커피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시장이 일상적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RT도 마찬가지로 기타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커피 브랜드에게서도 보시다시피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 즉 다양성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장은 바로 식품에서는 커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편식 관련된 최신 트렌드인데요. 뭐 제가 다양한 이야기를 여기다 담았는데 그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길고 번거로운 것부터 사람들이 기존의 요리 방식을 버리고 간편식으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대학교 푸드빈치랩에서는 이 식품을 분류하는 방식이 업계 분류 방식과는 다르게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죠. 예. 업계에서 오시는 분들 아마 보시게 되면 뭐 저런 분류가 다 있냐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분류는 생산자 입장에서 제조사 입장에서의 분류가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봤을 때 다르다고 느끼면 그건 다르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은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봤더니 전체 HMR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역시 즉석 가공식품류인데 즉석 가공식품이라는 것은 만두, 육류 즉석 가공식품, 핫도그 등이고요. 두 번째가 보시게 되면 즉석죽이나 스프류 같은 것들, 밥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뭐 전가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즉석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햇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햇반류를 보시게 되면 그 흰쌀 즉석밥 같은 경우에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증가율이 그렇게 높진 않죠. 반면에 이 볶음밥과 필라프류의 성장이 매우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별로 없었던 이 컵밥, 덮밥류가 굉장히 빠르게 2010년도에 증가를 했고 앞으로 더 클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잡곡 즉석밥 같은 경우에는 21.4% 연평균 성장률이, 그다음에 백미 즉석밥 같은 경우는 15%인데 볶음밥이라거나 컵밥, 덮밥류 같은 경우에는 68%, 4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석밥 안에서도 이게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아, 즉석밥을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분화시키는 이 즉석밥을 여기 그냥 흰 쌀로 했다가 뭐 다른 쌀로 했다가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잡곡을 섞거나 하는 이런 쪽으로 수평 분화되는 것보다는 수직의 변화, 즉 컵밥류라거나 덮밥이라거나 이러한 것들이 결합 상품으로 나와서 저거 하나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제품들의 성장이 훨씬 빠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발견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도 결국 이거와 함께 먹을 뭔가 반찬이라거나 이것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것마저도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한 방에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수직적 분화된 그런 제품들, 결합 상품들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먹던 한상 차림, 그것이 도시락이나 HMR로 갔다가 이제는 이것도 귀찮다 해서 대용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용식이 뭘까요? 국내에서는 두산백과를 찾아보면 주식 대신으로 먹는 음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위가 매우 넓고 모호하죠.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정의된 적이 없습니다. 아마 거의 오늘 이 세미나가 대용식을 다루는 거의 첫 세미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캐나다 식품 그 금역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루에 한 끼 또는 그 이상을 대체할 수 있는 가공식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열량은 그래서 최소 225kcal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거로서 한 끼가 완벽히 끝내야 돼요. 바꾸어 말하면 완전 식품이어야 되고 얘만 먹고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영양소를 한 끼에 제공해야지만 대용식이 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머릿속에 대용식이 잘 안 들어올 거니 저희 랩에서 한번 만드는 간단한 트리 구조를 타고 가면서 무엇이 대용식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료를 손질해야 되냐? 예면 이건 가정식이에요. 그렇죠? No, 아니다. 조리를 할 필요가 있냐? Yes 되면 간편식 중에서 ready to cook이나 ready to heat으로 가는 것이고 no로 내려와야 되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주식으로 먹어오던 것이다. no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로서 영양분 섭취를 할 수 있어야지 대용식이고 한 끼에 영양분 섭취 못하면 우리는 걔를 간식, 스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스낵이 아닙니다. 전통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이걸 먹으면 한 끼가 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용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어떤 도구도 없어야 돼. 먹을 때 스푼이나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포크를 쥐면 안 된다고. 이거는 대용식이 아니고 간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 대용식의 가장 일반적인 제형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가 바 형태고 액상형이고 가류형인데 실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바형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너지바죠. 근데 이거는 한국 시장에서는 대용식으로 인지를 잘 안 합니다. 소비자들이. 야, 바? 이거는 간식이지. 추출할 때 먹는 간식이지. 얘는 먹고 밥은 따로 먹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바형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액상형인데요. 액상형은 이제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라고 그러면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old fashioned 이렇게 돼버리죠. 사람들이 억셉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이 가루형이 지금 가장 핫하게 지금 그 시장에서 뜨고 있는데 이것도 선식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선식과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대용식, 미래식 이러니까 얘가 포장을 팬시하게 하고 사람들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제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얘를 결국은 어떻게 개념적으로 포장하느냐, 패키지를 어떻게 디자인해서 포장하느냐가 소비자들의 인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고 소비 트렌드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을 이 사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소비자 행동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 하나 빠뜨렸네요. 이 밀스랑 그 랩노시를 편의점에 넣어서 팔아봤더니 가장 잘 팔리는 데가 두 곳이 나옵니다. 한 곳은 대학에 있는 도서관 근처. 그 다음에 다른 한 곳은 병원입니다. 병원 가서 내가 환자가 먹나? 그게 아니라 의사랑 간호사들이 먹는데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분명히 대용식의 시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대형식 시장이 이제 세분화될 것인데 그게 어떻게 될 것인지 봐야 될 것이고, 결국은 이 대형식 시장을 결국은 떠받치는 공급 시장은 결국은 곡물이라거나 그다음에 과일이라거나 이런 식품 소재 시장들이 그 뒤에 이제 있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함께 이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홈쿠킹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욜로족에 대한 이야기죠. 저에게는 아직 30분이 있네요.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욜로족에 대한 정의가 매우 명쾌한 것 같으나 누군지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욜로족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분야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식품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정황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홈쿠킹을 하는 사람인데, 이 홈쿠킹을 하면은 일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도 홈쿠킹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세그먼트를 우리는 홈쿠킹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욜로족을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신홈쿠킹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름을 붙이고 나니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신홈쿠킹족은 제 구강구조는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운데, 발음이 조금 이상해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신홈쿠킹족은 식품 쪽에서 욜로족이 바로 이 사람들이 될 텐데요. 이런 이제 다양한 그 소스류라거나 스테이크류라거나 이런 것들을 사서 집에서 조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마트 쪽에서는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 저희들이 마트 쪽에서 재밌게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테이크인데요. 스테이크는 집에서 요즘은 이제 먹기 시작하죠. 이 소위 말하는 욜로족들, 신 홈쿠킹족들이 집에서 요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는 스테이크는 나가서 먹는 거였고 아니면 안 먹는 거였죠. 소금구이를 해 먹지 스테이크를 잘 안 해 먹는데, 요즘은 이것을 많이 해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도 그냥 고기가 아니라 스테이크 컷으로 자르고 스테이크 시즈닝을 같이 결합시킨 상품들이 최근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는 사람들이 욜로족이다. 근데 이것을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스파라거스도 올라가고 있고 타임이랑 로즈마리도 같이 올라가는 비슷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니쉬로 같이 올려 먹는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홈쿠킹족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제가 봤을 때 최소한의 크라이테리아는 파스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요리하기 쉬운 게 파스타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재들은 그것도 두려워합니다. 네, 두려워하는데 한 번 하면 이게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고, 이 크라이테리아를 한번 넘어가면, 얘를 한번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홈쿠킹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파스타 소스가 꾸준히 올라갔죠. 특히 2015년도에 쿡방 열풍이 대규모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수많은 아재들이 한 손에는 파스타면과 한 손에는 파스타 소스병을 들고 집으로 오기 시작을 하죠. 예. 그들 중에서 일부가 소위 말하는 욜로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욜로족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저희를 조사를 해봐도 아주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그 메인 부류는 30대 한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4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온라인 농식품 시장인데요. 시간에 압박이 막 오기 시작하네요. 15분이 남았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B2C 온라인 시장을 보게 되니까 이런 곡선을 그렸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저희들이 연구 중에 알게 됐는데요. 요거는 온라인 중에 있어서, 온라인 B2C 시장 중에 있어서의 식음료와 농축산물입니다. 희한하게도 2014에서 2015로 올라갈 때 유독 탁 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여기랑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예. 다른 것들을 저희들이 품목별로 쫙 해보면 얘들이 특히 탁 튀어 올라갑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왜 갑자기 사람들이 2014에서 15로 넘어갈 때 온라인에서 식재료들, 일반적인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신선식품까지 왜 온라인에서 구매가 이렇게 갑자기 늘었을까요? 결론은 모바일입니다. 예. 저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트렌드에 뒤처져 있는 것 같아요. 식품 쪽은 이제는 사람들이 PC로 구매하지 않고
모바일로 넘어간 겁니다. 저는 여전히 모바일로 난 참 이쪽 음식을 산다는 게 식재를 산다는 게 아직 어색한데 이미 대부분 많은 소비자들은 넘어갔습니다. 예. 특히 온라인 농식품 전달 상을 보게 되면 그죠? 이게 PC인데 이게 모바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죠? 2014년만 하더라도 이 PC가 훨씬 높았는데 지금은 모바일이 훨씬 비중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식품에 신선식품도 포함하여서 온라인으로 타겟을 하는 쪽은 그 PC 앞에서 앉아서 하는 사람이 아닌 모바일 쪽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G마켓도 그런 트렌드가 나왔고요. 이마트는 더더욱 확연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놀라운 데이터 아닙니까? 완전히 지금 역전되어 버렸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이 활성화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트렌드를 빨리 읽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모바일 전용 프로모션을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늘어나면서 더더욱 이것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쇼핑을 저희들이 트렌드를 조사해 보니까 밤에 그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많이 한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모바일로 누워서 게다가 배도 고프고 자꾸 먹는 걸 사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런 트렌드들이 계속 관찰되어 나오고요. 그래서 특히 식품 쪽이 모바일이 워낙에 충동 구매가 워낙에 높은데 PC보다 식품 쪽이 워낙에 특히 의류와 식품이 충동 구매를 심하게 하는 걸로 모바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충동 구매를 노리십시오. 여러분들의 고객은 밤 11시쯤 침대에 누워서 모바일을 만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식품 쪽은. 그래서 저희들이 헤비 모바일 쪽, 모바일로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모바일보다는 온라인, 그러니까 PC로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되게 재밌는 트렌드가 나왔습니다. 연 평균 온라인 식품 구매 금액은 30만 원 정도인데 여기가 더블 스코어가 나왔죠. 더블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회 평균 온라인 구매액은 얘네가 더 커요. 근데 여기는 되게 작아. 그런데 훨씬 자주 구매해요. 소액으로 여러 번 사는 겁니다. 밤마다 누워서. 충동적으로. 이 타겟을 여러분들은 아마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좀 다른 분석인데요. 온라인 구매 쪽에서 보게 되면 대형 유통체인이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 할인점이라거나 이런 이런 백화점이라거나 이런 슈퍼마켓 체인이 있을 것이고, 그거 말고 이제 오픈 마켓이라거나 이 개별 농가 홈페이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무엇이 판매를 하는지, 무엇을 다르게 판매하고 있는지를 구매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를 봤더니 먼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82%, 이쪽이 18% 정도입니다. 식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의점 도시락은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작년에 정말 무섭게 성장을 했죠. 서로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편의점 도시락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저가업종에 물려 있기 때문에 일반 대기업이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전부 다 OEM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소규모 자본을 갖고 있고 또 지역을 기반으로 한 농민들이 참여한 그러한 이제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갈 수 있는 그 중에서 하나가 도시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반찬류라거나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업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결국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면 니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고기 더 많이 먹고 싶어. 결국 이걸 연전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물성 단백질이죠. 그래서 다양한 동물성 단백질,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역시 도시락은 육류다. 이게 핵심이다. 소비자들이 볼 때 이게 육류가 무엇이 들어가 있고 얼마나 들어가 있고 어떻게 조리되어 있는지 내 입맛에 맞는지를 가장 따진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여름 그 주요 편의점 4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도시락을 전부 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고, 여기 들어가 있는 제품들 반찬들 중에서
채소류는 저는 별로 관심 없으니까 빼고 육류를 중심으로. 채소는 원래 안 죽으려고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아서 먹는 이 동물산맥증은 농담입니다. 그 육류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해봤더니 2017년 8월 종합순 기준으로 봤을 때 CU에서는 도시락소 22개가 나왔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육류 반찬은 64개, 무려 2.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개, 2개, 4개 식으로 나왔고 평균으로 봤을 때 2.8개의 육류 반찬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들이 뭘 했냐면 지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조리 방식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조리를 해야 되느냐, 어떠한 육류를 써야 되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리책을 이제 봤더니 육류를 조리하는 방식에서 이렇게 대강 9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가공 형태를 그 육류를 다룰 수 있는 육류를 봤더니 대강 한 6가지가 나오고, 물론 이것도 이제 업계에서 보게 되면 분류가 이상하다고 할 겁니다. 안 맞다고 했지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소비자 관점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봤고요. 최종 제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내년 중반이 될지, 2017년 중반이 될지, 2018년 중반이 될지, 2018년 말이 될지, 2019년 넘어갈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7가지 트렌드 중에서 가장 미래에 올 트렌드가 7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에 관련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등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회 운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 그대로 돈이 되는 세그먼트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관찰하고 있고, 유럽도 따라서 바뀌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지속 가능성이 뜰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 한국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트렌드를 언젠가는 들어오게 될 텐데 그것이 언제가 될지까지는 저희는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트렌드에서 미리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5분이 남아 있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나오신 거죠? 마지막이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딱 이름표 보시면 이거 사회 운동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근데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환경까지 마무리를 환경까지를 고려한 이러한 것들이 농업에서 지속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게 된 큰 계기가 올해 하나 생겼죠. 되게 슬픈 사건이긴 합니다만 살충제 사건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 고민이 바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의 시작이거든요. 동물의 복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복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고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데 다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냥 한 3시간 정도 한번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그냥 다 와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제가 한번 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트렌드라거나 제품에 대한 좀 상세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